자, 그리고 이제 책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수도권 아파트 투자의 기적. 예. 이 책을 쓰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셨어요, 이건? 그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은 저는 지방에서 투자해서 지방에서 이제 올라왔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맞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지방보다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할 때인 것 같고, 특히 근데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아, 한국 같다. 좀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또 양자 쪽인데,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통하고 모아 쪽이죠. 네네. 이제 신통하고 서울 모아 쪽에. 쪽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도 계시고, 아니다. 지금 뭐 그 본진 재개발도 지금 막 무너지고, 뭐 대조 1구역 뭐 공사 진행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가다가도 무너지는데 초기 재개발이 되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입지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이런 장애 상황 그리고 이제 강남권과의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봤을 때 소액으로도 서울에 지분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포인트는 서울의 소액으로 어떻게 보면 빌라가 되겠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잡아놓는 네.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걸 그래서 책을 썼다. 서울에 꼭 재개발이라고 해갖고 서울에 재개발 하려면 그래도 아무리 떨어졌어도 지금 3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접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이런 방향성들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꼭 굳이 서울 아니더라도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각각의 세 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 분석과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면 빌라에 대한 좀 부담감을 그럼요. 가지는 분이 되게 그럼요. 많잖아요. 네. 이 대출 보증보험 126%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 빌라가 아까 그 잠시 오피스텔하고 지산이 너무 싸져서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 빌라도 요새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네. 그걸 오히려 역발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뭐 신통이나 이런 것처럼 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그 두 개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게 이제 저자님의 이야기겠네요. 네, 그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통이나 모아 쪽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품성도 있으면서 투자금은 5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있나요? 그런 게 5천만 원 미만으로. 엊그저께도 나왔잖아요. 그거 추적 24시에 나왔는데 묵 1구역이 나왔어요. 묵동 1구역. 그러니까 중랑구에 가보면 중랑구가 이제 면목동하고 중화동 그다음에 묵동이라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7호선 라인이 이렇게 가거든요. 네. 7호선 라인이 강남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죠. 통한다고 하죠. 강남구청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분이면은 직주 근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소액 투자하게 되면 이제 노도강만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거기서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 중랑구에서는 아직까지 신축이 많이 없거든요. 그깟 해봤자 중화 1구역? 중화 1구 이제 그 롯데 리버센 정도만 지금 이제 분양권에서 이제 10억에서 11억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 최소한 입주할 때쯤 해서 이제 한 3년 후에 입주하거든요. 이제 15억 구간까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싸요. 이제 동부간선도로 옆에서 수변공원 조성되고 7호선 라인 들어가고 중랑구의 유일한 대규모 단지거든요. 그 주변에서의 모아타운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네네. 그 주변에 신통도 들어가고 흑도도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게 이제 묵일동 모아타운이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하기 싫다라고 하는데 뉴스에는 나왔어. 내가 보기에도 안 하면 될 것 같은 단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방식이 이제 눈빛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도 많이 드리는 것들이 이제 그 중화 5구역, 6구역 이런 것들은 이제 중화 1구역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빨 빠졌다고 하거든요. 여기 구역 지정되고 여기 구역 지정되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데는 빌라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걸어가서 이렇게 이제 가보시면 지도 없이 가보시면 여기가 1구역인지 3구역인지 6구역인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네네. 비딜 세고 그다음에 뭐 빨간 딱지 많이 있고 뭐 상가 많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1구역은 되고 3구역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입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책에 좀 많이 담아놨어요. 아이고, 예. 안 그래도 제가 책을 봤는데, 주셔가지고 잘 봤는데, 네, 맞다.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후기도 많이 잘 봤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그 유튜브 할 때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이 좋으니까 보시고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감사합니다. 그래, 책 내용 중에 보면 지금 뭐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지금 유동성이 그래도 공급되는 청약시장. 그리고 요새 상급지 갈아타기가 유행이잖아요, 서울에서. 그럼요. 네. 좀 원래는 강남 3구 정도만 팔리다가 어느 순간 그 서울 25개구 중에서 하위단도 요새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팔고 상단으로 가는 네. 이런 수요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무주택하고 1주택자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것 움직이시는 같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다주택자는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이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결론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얘기하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웬간하는 이제 못난이들은 다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좀 몸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저 공일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갭도 다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한 3, 4년만 버티면 다시 또 올라갈 거랑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좀 몸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셔서 가는 게 좋고 합니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래도 미분양 쪽이거든요. 네. 그래도 미분양 쪽을 이렇게 조금씩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것들이 투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래도 분유값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은 아니에요. 지방 미분양은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 예, 수도권 쪽에 이렇게 좀 좋은 지역, 송도 같은데 계양구, 작전동, GTX 라인 쪽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주는 쪽, 이재명 대표님이 계시는 곳, 뭐 이런 곳들, 이런 지역들을 좀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천 작전동이나 저기 뭐 구도시 쪽, 서구 쪽, 미추홀구라고 하죠. 뭐 이런 데 쪽 투자 아니 이제 많이는 안 하고 네. 뭐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 권선 6구역이 올해 초에 이제 분양해서 이제 5% 그리고 이제 출구 전략이 확실하거든요. 확실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출구 전략이 확실한 것들은 조금씩 이제 잔금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샀다가 조금씩 파는 양도세 방법이 있으면 60%라도 네. 그래도 남으니까 그래도 네, 남아야지 그럼요, 60% 남죠.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남으니까 이제 60% 내더라도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60% 우리 안 내잖아. 내야도세 내야죠. 세금- 내는데. 예, 뭐 당연히 비용 처리 받고 네, 뭐 비용 이렇게 처리하고 뭐 그런 거 어쩌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요새 그 무주택 1주택으로 유지하면 그 집 하나면 솔직히 못 벌잖아. 그죠? 네. 다주택을 해야지 나머지 하나 가지고 이걸 팔고 사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지. 네. 하나만 하면 되게 우울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가는 게 좀 방향이 맞는 것 하지만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개수가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그저께 분위기 좋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어. 어느 순간 이제 그 목을 치는 이런 네. 느낌이라서 4월달인가? 그래도 제 블로그에도 한번 올렸는데 네. 정말 팔고 열심히 너무 팔았는데 아직도 권리 등기고 10개가 넘게 남으니까 저는 더 많아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술 한잔 먹고 나니까 진짜 막 열까지 막 올라오더라고. 예. 그때 좀 내가 두 번 다시 열심히 안 산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팔았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남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총량을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10개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다음 장에는 절대 이제 몇십 개 하지 말고 최대한 10개에서 그 안에서 그냥 팔고 사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 이렇게 합시다. 건희 아빠님. 저 10개 넘게 샀다가 뭐 꼭 때려주세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만나서 이렇게 저도 넘어지고 아직까지 많습니다. 미치겠어요. 네. 그 생각을 해보면 저희 초심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게 탐욕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리고 하나하나가 번다는 느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이제 또- 단점도 늘어나고 실력도 늘어나고 뭐 그렇지, 이제 이렇게 분야도 그럴 것도 늘어지고 늘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뭐,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설마 뭐 잘못되겠어? 뭐 이런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네. 그냥 확장의 순간이었으니까. 지나고 보니까 인천에서 수도권 인천이 확 뜨고 지방의 구석탱이까지 가고 오피나 지산 뜨면은 접어야 된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우르르 몰려다니고 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요번에 확실히 요번에 느꼈잖아요. 네. 예전 우리가 금융위기 그거를 제대로 안 느낀 세대이기 때문에 요번 사이클에서 한번 제대로 느껴가지고 다음에 이런 장이 오면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시그널이 보면 뭐 여러 명한테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보면 한 2, 3년 전에 한번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약간 네. 10년 주기설 이야기 나올 때 이때 이사비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주고 80만 원도 꽤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전에 많이 올라서 이불 키게 했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맞았어. 맞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통점을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팔 수가 있었냐고. 예전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꼬꾸라는 걸 느껴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많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사비 주도 내보내고
내서 물론 그 이후에 많이 올라서 힘들었는데 다시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그때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거시경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입지 공부나 지역분수 자료도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시경제 잘 봐야 되나요, 우리?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에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정말. 와, 뭐 금리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뭐 채권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못했어요. 뭐 이제 영원할 것 같은 이 저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말이 좀 긴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변수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세 첫 가지? 번째가 금리고 금리, 두 번째가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정책.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어디 오른데 뭐 하는데 카톡방 좀 마련하고 그러면은 심리. 심리. 이 심리가 세 번째가 마지막이고요. 이제 심리 씹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고 정책은 금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건 이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가 또 뭐 떨어지네 마네 뭐라고 하고 하지만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바라시는 게 하죠. 저도 금리 인하 바랍니다. 저도 사업자 대출 받아놓은 거 7% 내고 있거든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한 달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제가 이자 내고 있는 돈이 지금 한 400 정도 한 달에 좀 이자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한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털어버리면서도 계속 들어가는데 털고 나서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진짜 그대로예요. 사람 환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가면서 이제 희망 고문을 해대고 되는데요. 지금 미국과의 금단리 차가 2%대에 있어가지고 누가 또 그러대? 또 저저번 주인가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한 했잖아요. 단지가 좀 몇 건 군데 있어요. 유럽은 유럽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아시아는 아시아예요. 지금은 저기 뭐야 대만하고 중국하고 지금 한판 붙기 시작이 안 붙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감지덕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바라는 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면 고금리가 좀 지속된다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 고금리를 지속되는 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무슨 쪽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금리의 유동성을 이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도 있고, 신혼부부 대책도 있고, 대출도 있고, 가장 큰 올해 나온 거, 그거, 신생아 특례대출. 이걸로 금리의 유동성을 조금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금리가 낮은 것처럼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신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제 금리 좀 받아보면 뭐 3%? 4%? 제 속도봤자 4% 초반이거든요. 네. 금리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기존에 받아놨던 대다수의 이제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리는 지금 한 7%막 8%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둔표 있다면 장기로 가기에는 조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책이 영향을 발휘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고 거래량도 한 4천 건씩 서울 거리 기준으로 4천 건이 이제 뭐 6월 달은 5천 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5천 건이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이 금리의 고금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뭘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책이 발의에 대해서 시장에 지금 약발이 먹혀가고 있잖아요. 먹혀가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잠깐만 다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나도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 심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 심리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한창 투자할 때는 금리는 안 받다 그죠? 금리 그래서 안 받습니다. 실제로 금리 한잔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뭐 부동산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핫할 때 사람 막 조사를 했어요. 저도 막 보고.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떨어지고 이게 그거 연관성이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 뭐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전세가 막 폭폭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막 여러 가지 벌어지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리에 대해서 잘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글로벌도 생각 안 했었던 그러니까 거 또 너무 생각 안 미간이 많이 했었고. 올랐잖아요. 그죠?
요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붕괴됐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책적으로 양도세 중과도 해지가 되고 하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 우리가 잘 대처를 못하니까 보통 때 좀 미리미리 네.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오른 건 좀 팔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반성많이 하고 있습니다.